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5세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은퇴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알뜰하게 생활하며 몸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모아둔 돈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설을 앞두고 아들집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설 음식을 먹고 손주와 만화 영화 한 편을 보며 오랜만에 단란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그녀는 결국 조용히 짐을 챙겨 그 돈을 가지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말이죠. 아들이 때린 것도 며느리가 욕한 것도 집안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던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녀는 이 집에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가세요라는 말보다 더 상처가 되는 행동은 왜 그녀는 가족과의 단란함을 포기하고 하루도 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 6천만 원으로 원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도우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결국 자신을 위해 남겨두기로 결정했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녀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투려 하지 말고 손에 돈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심의 냉혹함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65세이고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광주 교외의 한 낡은 주택에 살고 있죠. 아들은 서울에서 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동안 일이 바쁘고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해마다 고향에 설세로 내려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 된 입장에서도 차마 더 보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설날이 다가오면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침 일찍부터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지지만 늘 한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익숙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종종 식사 후에 혼자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한참 동안 향로를 쳐다본다는 것을요. 제 마음은 더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설이 되면 아들은 제가 만든 갈비찜과 약과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 설 음식들은 냉장고에 쌓인 외로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작년 초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가 직접 그 애들한테 올라가서 설을 셉시다.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설 음식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는 가서 불편하지 않겠냐며 망설였습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우리를 반기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올해는 너희 집에서 설을 보낼까 하는데 괜찮겠니?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제야 네,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짧게 답장이 와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지만 일이 바빠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애들이 원래 그렇게 말한다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설에 가져갈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와 무말랭이를 포장하고 시장에 가서 참기름, 당면, 팥을 좀 샀습니다. 이 설 음식들을 보고 있자니 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둑한 세뱃돈 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손주에게 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아들과 며느리와 이야기하며 저희가 모은 6천만 원을 꺼내 집을 사는데 보태주려 했습니다. 적어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저희에게도 연금이 있지만
나이가 드니 아이들이 좁은 데서 사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늘 자신은 아껴도 괜찮지만 자식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고속철도 표는 구하기 어려워서 2주 전에 미리 예매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고층 빌딩을 보며 손주가 우리를 보고 달려와 할머니 하고 외치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속이 저절로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상경길에 제가 짊어진 것은 장아찌와 무말랭이 같은 설 음식과 6천만 원의 통장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 해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 상봉의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섣달 28의 날이었습니다. 서울은 습하고 추웠습니다. 고속철도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칼날처럼 옷깃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목을 움츠리고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남편은 배낭에서 우리가 준비한 특산품 2봉지를 꺼냈습니다. 택시를 불러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빌라 5층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계단 입구에 내려주고 떠나자 저는 음식 바구니와 설 선물을 들고 그 끝없는 시멘트 계단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자 숨이 차기 시작했고 남편도 계단을 오르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한눈에 가장 보고 싶었던 어린 손주가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 차를 가지고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위도 잊은 채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기쁨에 차서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주를 채 안기도 전에 며느리가 부엌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오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감기 유행이잖아요. 아이들은 저항력이 약해서요. 일단 그렇게 바로 안아주시는 건 좀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제 품에서 조심스럽게 받아갔습니다. 제 손은 허공에 멈춰 섰고 어색하게 거두며 고개를 숙여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짐부터 풀어야겠다.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부엌과 바로 붙어 있었고 2인용 소파 하나, 작은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탁자와 장난감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을 보자마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은 사실상 창고 같았습니다. 간신히 싱글 침대 하나를 밀어넣고 옆에 여행 가방 하나를 두니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면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 맞은편의 큰 방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으며 베란다와 붙박이장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쪽 방은 비어 있는 거니? 나랑 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자면 부딪힐까봐. 나이가 드니 밤에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며느리는 듣자마자 반응보다 말이 빨랐습니다. 그 방은 안 돼요. 그 방은 저희 부모님 오실 때 쓰시는 방이라서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늘 그분들을 위해 비워둬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은 못 자게 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그냥 좀 참으세요. 며칠만 계시는 거잖아요. 설이라 손님도 많고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배낭을 구석에 밀어넣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이 집은 몇 년 전 저희가 3천만 원을 보태 아들이 분양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퇴직금을 써야 할지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이를 악물고 주었습니다. 그저 아들네 작은 가정이 안정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계약하던 날 제가 물었습니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 아들은 제 이름으로 했어요.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라. 지금 저는 문지방에 서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구석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지독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부엌을 정리할 때 제가 도우러 가려고 하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쉬세요. 여긴 제 방식이 있어서요. 저는 멋쩍게 물러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방송에서는 설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지만 설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침대에서 끼어 잤습니다. 밤에 제가 뒤척이다 팔꿈치를 벽 모서리에 부딪혀 아픔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라고 했지만 이번 설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채소를 좀 썰어 도우려 하자 며느리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요. 편히 쉬세요. 마음이 조금 허전했지만 그녀가 정말로 제 도움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물러나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창가로 다가가더니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텔레비전 소리마저 흩어버렸습니다. 공기가 좀 답답해서요. 환기 좀 시키려고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와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침에 막 창문을 열었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열다니. 서울 날씨는 습하고 추워서 창문만 열면 온 집안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스웨터에 조끼, 내복까지 입고도 추웠는데 그녀는 반팔 차림으로 부엌을 드나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제가 막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 하자 며느리는 또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서 공기청정제까지 뿌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안 좋은 냄새라도 나니? 그녀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부엌에서 요리하면 냄새가 심한 거. 저는 요리 끝나면 환기시키는 게 습관이라서요. 안 그러면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배어요. 아이 코가 예민해서요. 그녀는 매번 아이를 핑계로 댔고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거실을 지나가거나 소파에 앉거나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들어갈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은 반드시 열렸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직접 열었고 가끔은 아들에게 작은 소리로 시켰습니다. 여보, 창문 좀 열어줘. 환기 좀 시키게. 처음에는 그녀가 정말 그런 습관이 있나 보다. 젊은 사람들이 공기질에 신경 쓰고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협조하려 했습니다. 매일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어 요리 냄새가 배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가져온 소시지와 말린 고기는 그녀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요. 저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남편이 먹을 만큼만 조금 요리했습니다. 마늘을 넣고 볶아 향을 내고 레드와인도 조금 부어 젊은이들 입맛에도 맞게 조절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 볶아내자마자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볶음 요리하실 때 기름이랑 마늘 좀 적게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고 공기청정제를 2번이나 뿌렸습니다. 부엌문조차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환풍구 앞에 서 있었는데 한 줄기 바람에 온몸이 오들오들 떨려 국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차갑게 굳어버린 손등을 만지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몸에서 정말 무슨 냄새라도 나는 걸까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냄새는 못 맡겠어. 게다가 오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왔잖아. 막노동하다 온 것도 아니고 그가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타박을 받나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남들에게 우리 노인들이 지저분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절에 불공 드리러 갈 때도 먼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들 집에서 저는 소파에 앉는 것, 부엌을 오가는 것조차 냄새나는 짐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창문들은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제 모든 발걸음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집에 온 것이 아니라 남의 집방에 새들어 사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밖에서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노인들에게 보온에 신경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안에서 내복을 입고도 추웠지만 창문은 매일 여전히 열렸습니다. 바깥바람이 거세 커튼이 펄럭일 정도여도 창문은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뜨거운 국을 끓여 손주에게 떠주려 하자 며느리가 서둘러 다가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머니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안 맞는 걸 먹으면 큰일 나요. 저는 멋쩍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디에도 둘 곳 없는 감정 때문에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머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칼날을 삼킨 것처럼 아팠습니다. 코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바람을 너무 많이 쐰 탓이겠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트집을 잡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혼자 뜨거운 물을 마시고 마스크를 쓰고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손주와의 접촉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며칠 버티면 괜찮을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밤에 누워 있어도 숨이 찼습니다. 며느리는 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니 그냥 방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는 저항력이 약해서 혹시라도 옮으면 안 좋잖아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이미 마스크도 쓰고 아이를 만지지도 않는다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입가에 맴돌다 다시 삼켜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려 우리를 방 안에 가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밥과 반찬은 문 앞까지 배달되었고 다 먹으면 다시 가져가 씻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그 좁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바깥에 찬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었고 잠을 잘 때는 이불을 두 겹 덮어도 발이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웅크려 땀을 흘리며 숨가쁘게 기침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셔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몸 좀 나아지면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철저한 체념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설도 곧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고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끝내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가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기만 하면 온 가족이 화목하게 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창문 같아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꺾을듯이 울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와 이 집 사이에는 영원히 열 수 없는 창문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설날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저는 이미 부엌에서 설 음식을 장만하며 분주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마치 구경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엌에 불려가 손 한 번 보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여전히 그 상냥한 말투로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저를 단단히 막아서는 벽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간단하고 정갈했습니다. 정갈하긴 했지만 어딘가 설 분위기가 부족했습니다. 찐 생선 한 접시, 냉채 2가지, 기름기 없는 맑은 국,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채소 튀김. 제가 가져온 소시지는 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몰래 냉장고에서 꺼내 몇 조각 썰어놓고 나서야 상위에 겨우 따뜻한 음식의 향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소시지 한 조각을 집어 손주에게 건네주자 아이의 작은 손이 막 뻗어나오려는 순간 며느리가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짜. 아이들은 신장이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단다. 손주는 얌전히 손을 거두고 입술을 오므린 채 고개를 숙여 자기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소시지를 다시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걸었지만 마음속은 둔기로 맞은 듯 아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한밤중의 병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가끔 곁눈질로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그릇을 치우고 저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방송에서는 진행자들이 시끌벅적하게 새해 카운트다운을 외쳤지만 저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잡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봐둔 신규 분양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환경도 좋고 학군도 괜찮아요. 계약금이 6천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오실 때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눈빛이 평온했고 심지어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작은 일을 논의하는 것처럼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저희 집이 좀 더 커지면 설에 오셨을 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저처럼 순간 멍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설맞이 여행은 처음부터 기대와 거래를 품고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설 음식을 준비하고 짐을 싸고 세뱃돈과 그 통장마저도 티내지 않으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우리가 6천만 원을 지원해 줄 거라고 말했니? 아들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모아두신 돈이 좀 있는데 저희 집 바꾸는데 보태주고 싶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다고 말한 건 맞아. 너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설 쇠고 나서 차분히 얘기해 보려고 했지. 하지만 내 엄마가 감기로 누워서 손주도 안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내라는 뜻은 아니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안정되었지만 차가워졌습니다. 이 집 처음에 내 부모가 3천만 원 보태서 사준 거야.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돈은 써도 되지만 마음을 헛되이 버릴 수는 없다는 걸. 며느리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다만 지금 집이 너무 작아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의 미래를 우리가 막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의 노후는 우리 자신에게 남겨둬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 세뱃돈과 통장이 든 작은 가방을 꺼내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없이 바라보며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이 겨울의 무거운 습기처럼 등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설쇠고 다시 연락하자는 한마디를 남기고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빌라를 나서자 바람이 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만이 오늘이 설날 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택시가 다리를 건널 때 저는 차창 밖으로 드문드문 불이 켜진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설, 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택시는 천천히 서울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길가에는 붉은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끔 불꽃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막 도둑맞은 사람처럼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6천만 원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예전에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많은 세부 사항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성적도 항상 좋았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기뻐서 저녁에 이웃들에게 팥죽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팥죽을 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출세했네. 앞으로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우리는 아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 후 여행을 가고 노인복지관에서 태극권을 배울 때 우리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비를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아들이 도시에 집을 사는데 보태주려 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서울에서 일했고 며느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했고 고향에서 팔상이나 차려 남쪽과 북쪽 하객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즉시 3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장기요양보험을 위해 남겨두려던 예비금까지 동원했습니다. 계약하기 전날 아파트 아래 분식집에서 밥을 먹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 아니면 그 애 이름으로 하는 거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하죠.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대사 같았습니다. 말하고 나면 흩어져 버리는. 결혼 후 그들이 손주를 낳자 우리도 힘을 보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매달 20, 30만 원씩 보내 손주가 수영 강습이나 체험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 친정 식구 생일에도 우리가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저 그들 눈에 우리가 남이 아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식탁에서의 자리 하나, 손주의 포옹 하나마저도 불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생일에 며느리는 자기 집은 생일을 챙기는 습관이 없다고 했고 아들도 그래서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 생일날 우리는 가족 카톡방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 손주까지 작은 정장과 나비 넥타이를 메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사진을요.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다만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저는 더 일찍 깨어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사람들은 늘 참고 견디면 지나간다고, 한 가족끼리는 따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다 보니 소외되고 타박받고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졸고 있었는데 입술은 바짝 마르고 얼굴은 올 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원래 가족 상봉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깨달음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 6천만 원은 원래 그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고 우리가 설에 찾아가면 온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요.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하며 애교를 부리고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부엌문 밖에서는 아들이 남편과 장기를 두는 모습을요.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결국 제 일방적인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창고에 묻고 바이러스 보균자처럼 격리되고 심지어 소시지마저 냄새가 심하다고 타박받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가족 상봉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계약금을 메울 수 있는 지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구석으로 밀려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차가 고속도로 나들목을 지날 때 광고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선택을.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자신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남에게, 특히 우리를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60대가 넘었고 누구에게 빚진 것도 없습니다. 남은 날들은 마땅히 우리 자신을 위해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 다음 날 아침 일찍 고속철도 표를 예매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더 있다가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의례적인 인사치레 같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가 표를 예매했다는 소식을 듣고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그저 몇 시 차예요? 제가 간식 좀 챙겨드릴게요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아침 6시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그 큰 빨간색 캐리어는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쓰던 것으로 제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짐을 채웠습니다. 그 안에는 다 가져가지 못하는 음식들, 남은 세뱃돈 봉투 몇 개, 그리고 그 6천만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면으로 된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원래 설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꺼내려 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방 밑바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지 않은 채로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좁은 방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부자리는 아직 개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우리가 두 번 다시 묵을 일은 없을 것임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현관 옆에 서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명, 계좌 이체, 아니면 타협의 한마디를요. 저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6천만 원 우리가 상의해봤는데 그냥 안 꺼내기로 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늘상 짓던 미소도 몇 초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그 돈, 저희 집 바꾸는데 쓰라고 주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가방 위에 올려놓고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원래는 그렇게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도 이제 늙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좀 더 대비를 해둬야겠더라고.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야. 우리는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지만 더는 희망을 잘못된 곳에 두고 싶지 않다. 아들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붙잡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주 명료하게 들렸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정도 공기처럼 맑게 정리되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간식 한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막을 내리기 전에 예의 바른 마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를 나설 때 저는 뒤돌아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철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문 뒤에는 더 이상 집의 따스함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지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은 차창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면 욕실부터 새로 고쳐야겠어. 그 온수기 너무 낡아서 겨울에 목욕하다 미끄러질까봐 무서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부엌 쪽에도 환풍기 하나 달아야겠어요. 요리할 때 더우면 온 집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를요. 더 이상 자식들의 기대와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허울뿐인 가족 상봉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미래를요. 한국 고속철도가 출발할 때 객실 내 방송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 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 통장을 꺼내 다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한 관계의 마지노선이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떠나온 것은 우리가 돈을 따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돈만 내놓는 부모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즉 선택할 권리를 남겼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날은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의 아침 식사 가게에서는 이미 첫 소택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울의 축축하고 음산한 추위보다 훨씬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끌고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는 연말에 깨끗이 청소해둔 향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얼굴을 감싸 안는 것이 마치 부드러운 포옹 같았습니다. 부엌의 가스레인지를 보니 불꽃 구멍을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의 미닫이 창은 늘 뻑뻑해서 열 때마다 힘을 좀 줘야 했습니다. 욕실 수도관은 얼마 전부터 물이 새서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물을 끓여 차를 우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 좀 손봐야겠어요. 온수기도 새로 달고 좋은 침대 매트리스로 바꾸고요. 발이 저리지 않아야 잠도 잘 오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현관에 센서 등도 하나 달아야겠어. 밤에 나갈 때 길이 안 보여서 넘어지기 쉬워. 예전에는 늘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늙어서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런 두려움은 부질없었습니다.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고 더 이상 남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주리라는 환상에 기댈 수 없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우체국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새로 신청하고 예금을 분류했습니다. 일부는 노후 자금 계좌에 넣고 일부는 집을 개조하는데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남편과 함께 옆 동네 노인복지관의 식사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2번 열리는 노인 단체 모임으로 점심에는 다 같이 집밥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고 장기를 둡니다. 저는 원래 나이가 많아 부끄러울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처음 가보니 아는 얼굴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학부모회에서 만났던 분, 옆마을의 장씨 부인, 그리고 예전 우리 동네 우체부 아주머니까지요. 모두들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뜨끈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에 아이들 보러 안 가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올해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보내기로 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설은 즐거워야지. 속상하려고 쇠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국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이 나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아는 것이다. 설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몇 가지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 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미래의 돌봄 의향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도 간단하게 치를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주도권을 우리 손에 쥐고 싶어서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을 붙잡을 수는 없어. 이것은 남편이 며칠 전 목욕을 마치고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깨달았다는 것을요. 노년은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을 보태겠지만 더 이상 모든 감정을 쏟아부어 밥 한 끼, 포옹 한 번, 거실의 자리 하나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6천만 원은 지금도 가방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돈으로 집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노인 여행단에 등록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느 날 병이 들었을 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쓰이든 그 돈은 오직 우리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 생활을 위한 보장이지 남의 발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할 가치가 있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선택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동쪽 햇살 아래 있는 유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가지 끝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좋구나. 봄이 곧 올 테니 우리의 날들도 다시 가지를 뻗을 수 있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 설에 아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려 했지만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포옹 한 번마저 사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내어 자식의 결혼과 집착만을 도왔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말과 타박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창문을 여는 공기마저 통제당하고 결국 자신이 모은 퇴직금을 들고 조용히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이미 어른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계속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처럼 돌아서서 돈과 자존심을 함께 되찾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답은 다르지만 모든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함께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은 하나의 공감이 되며 어쩌면 망설이고 있는 어느 부모님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